제가 강의할 주제는 5가지 질문으로 알아본 은퇴 자산 준비 전략이라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궁금하지 않으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은퇴 설계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나 언제 죽는지 안다.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거나 절에 다니셔서 응답을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언제 사망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사망할지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통계청에서 이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0세부터 이제 100세까지 우리나라 여러 연령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략 언제까지 사느냐 이게 평균 수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평균 수명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이 79.7세라고 되어 있고요. 여성은 85.7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18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79.7세까지 살 거다라는 게 이제 통계청이 예측한 이게 바로 평균 수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안 맞는지를 보시려면 제가 1970년 자료를 표기해 드렸는데 1970년에 남성의 평균 수명을 통계청은 뭐라고 예측했냐면 58.7세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8.7세에 도달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곧 사망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죠?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다라는 거는 실제로 통계청이 그냥 신생아 기준으로 얼마나 사느냐 이거는 나타낸 거고요. 이게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60세까지 만약에 생존하셨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통계청이 예측한 게 있는데 60세 여성의 기대 여명은 87.7세, 87.4세 그러니까 27.4년을 더 산다라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은 현재 봤더니 만 90세입니다. 아까 평균 수명이 85.7세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은 더 늘어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79.7세가 평균 수명이다라고 했는데 60세 남성의 기대 연명은 22.8세, 그러니까 82.8세까지는 사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사망한 연령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우리의 은퇴 설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은퇴 자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쓰신다라고 하면 70세까지 사느냐, 80세까지 사느냐, 90세까지 사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은퇴 생활비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종신형 연금의 가치가 커진다라고 돼 있는데 종신형 연금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언제 사망하던 간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게 종신형 연금인데요. 그럼 종신형 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상품 중에 있습니다. 그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들이 다 이런 종신형 연금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희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종신형 연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형 연금의 가치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연금을 수령하는 데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배우자의 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생활비를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은퇴 설계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의 보장 기간이 내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쓸까요? 은퇴하고 나서. 이것도 대부분 답변이 다르실 텐데 이것도 통계 자료가 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표준적인 은퇴 생활을 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하시냐라고 여쭤본 자료인데요. 이게 2017년 자료인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 부부 기준으로 243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여기는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 지역으로 보면 부부 기준으로 대략 284만 원 정도 한 달에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임을 가정한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는 제외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는 응답 자료였고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60세 이상 가구주도 대상으로 해서 소득과 지출을 좀 분석해 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득은 34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활비보다 더 많다라는 거고요. 실제 지출액도 308만 원이다라는 거죠. 아까 분명히 응답한 자료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5년 동안 소득은 73%, 지출은 90%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은퇴 생활비에서 가장 중요한 수명과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비를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배우자분이랑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적어 보신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이렇게 지워 가시면 정확히 얼마 정도 쓰는지가 나오실 텐데, 제가 이런 강의를 5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강의를 아무리 들으신다라고 해도 배우자분이랑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국민연금을 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수령 연령이 좀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조기 노는 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연금을 좀 빨리 받고 싶다고 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게 조기 노는 연금이다라는 거고요. 옆에 보면 연기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연금을 좀 늦게 받고 싶다고 하면 최대 5년까지 미뤄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연기연금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임의가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임의가입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냐면 소득이 없는 이제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는데, 일단은 임의가입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의가입을 가장 많이 한 동네가 어디냐면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거든요. 그 통계 자료만 봐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가입 금액이 월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기준으로. 근데 보면 10년 납입하면 17만 9,670원을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연금,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는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연금에 대해서 장점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수령액이 매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 수령액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형 연금이다라는 거죠. 내가 뭐 90세까지 살면 90세까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100세, 뭐 110세까지 살면 계속해서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당연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었던 가정주부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내가 5년 정도 회사 생활 하다가 뭐 자녀를 낳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 생활을 쭉 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다가 여기 표 보시면 30세에 이제 결혼하면서 퇴직을 했고요. 현재 51세가 되셨는데 21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51세가 되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년을 납입해야 될까요? 10년입니다. 10년. 최소 10년이고요. 10년을 납입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5년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5년을 더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가입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거 옆에 보면 추납제도라고 제가 밑에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0세에 퇴직을 하시고 51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을 안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서 내가 기존에 안 냈던 21년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추납제도입니다. 근데 이 추납제도는 왜 유리하냐면,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연금액이. 원래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면서 연금액이 크게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년도에 가입하신 분이랑 현재 2020년에 가입하신 분이랑 소득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수령액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하신 분이 더 유리합니다. 이 추납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예전에 가입했던 그 가입 연도를 다 복원시켜주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 추납제도를 활용하셔서 예전 가입분도 활용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조금 미리 받고 싶다라고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거의 58만 명 정도가 조기노령연금을 현재 받고 계신데, 조기노령연금은 1년씩 앞당겨서 받을 때마다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원래 63세부터 1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1년을 앞당겨서 62세부터 받으면 6%씩 감액돼요. 그래서 원래 100만 원의 연금이
94만 원, 최대 58세로 5년을 앞당기게 되면 7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가입자 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이거를 좋게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58세부터 70만 원의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랑 63세부터 원래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손익분기점이 언제 발생하냐면 만 72세에 발생합니다. 72세에서 73세 사이에 발생을 해요. 아까 남성의 평균 수명과 여성의 평균 수명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은 신청하는 게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표가 좀 어렵게 써 있지만 여기 보면 왼쪽에 A값 초과소득 월액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 A값이 중요한데 이 A값이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월 24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소득들이 들어가냐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일단 들어갑니다.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연금저축에서 연금소득을 받는다 이런 거는 일단 해당이 안 되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종사 월수 대비해서 근로소득 금액이나 사업소득 금액 합쳐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근로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주고요. 사업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근로소득점 금액가 연 4,060만 원을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부터 연금액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감액은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감액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있냐면 뭐 혜택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연금. 어차피 내가 소득이 많아서 연금을 늦게 받을 바에는 그러면 연금을 아예 미루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연기연금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조기노령연금 제도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연기연금 제도는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63세에 100만 원 연금을 받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1년을 미루면 107만 2천 원이고요. 최대 5년을 미루게 되면 13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연기연금 제도는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63세에 100만 원을 받는 경우랑 68세 최대 5년을 미뤄서 136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봤더니 손익분기점이 만 79세예요.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이 만 79.7세이기 때문에 100% 이득이다라고 볼 수는 일단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 국민연금을 내가 받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사이좋게 1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연금 100만 원씩 받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이 6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그죠?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본인의 연금을 비교해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당연히 본인의 연금을 고르겠죠.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연금 100만 원에 남편의 연금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8만 원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임의가입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국민연금을 2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편 유족연금이 60%가 나오니까 60만 원 나오니까 내 연금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가 가장 해피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남편이 아내가 공무원연금 200만 원 받다가 아내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르고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각각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충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공무원끼리 결혼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 유족연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해피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내가 국민연금인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만 받다가 그죠? 빠르게 사망하면 혼자서 살기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세제 혜택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죠?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5,500만 원 이하 연봉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대 6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5,500만 원 넘으시는 근로자분들은 1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서 최대 52만 8천 원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바뀐 게 있는데 50세 이상 장년층 만 기준으로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2022년 3년 동안은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더 늘려줬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이 아니고 6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되면 그냥 분리과세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운용기간 동안엔 따로 과세가 없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연금저축에 400만 원 세액공제가 있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 함께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어났기 때문에 IRP를 활용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을 30%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왼쪽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자르고 있잖아요. 예, 분할해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인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기고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제가 위에 표를 써놨는데 퇴직금을 대략 2억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해 보면 뭐 근속연수 10년이고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퇴직소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1,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5.6% 정도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연 퇴직소득세라고 돼 있죠. 연금 수령 시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1,110만 아까 나오는 퇴직소득세 곱하기 0.7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나와요. 777만 84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무조건 세금을 30% 줄여준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이 더 적으니까 대부분 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55세 이상 퇴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많이 받아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으로 많이 받아갈까요? 일시금으로 대부분 받아가는데 그 비율이 무려 98%입니다. 무려 2%나 연금을 받아가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55세 이전에 많이들 퇴직을 하시지만 55세 이후 퇴직자분들도 이분들이 부채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자녀 결혼자금이나 대학자금을 쓴다든지 아니면 창업자금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 가신 경우가 많고요. 노후 목적으로 쓰면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신 게 유리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노후 목적으로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단은 세금적인 측면만 봤을 땐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연금저축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왼쪽에 있는 구개인연금과 이제 그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연금저축으로만 구분해 보시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구개인연금은 뭐냐면 납입 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도해지세 이자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의 아주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
퇴직을 하고 6개월 이내 해직하면 6개월 이내 이거를 해지해버리면 이자 속세 안 내고요. 그냥 비과세 되고 끝납니다.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개인연금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데 셋 중에 일시금으로 먼저 찾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개인연금부터 쓸 텐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2000년 12월에 판매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연금저축이라는 건데,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연금을 받을 땐 3.3에서 5.5% 세금을 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와 연금저축이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게 제가 좀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세액공제는 당연히 IRP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지만 IRP는 700만 원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투자 가능 상품은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IRP는 퇴직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요. 연금저축은 펀드 안에서는 100%까지로 다 위험자산으로 투자할 수가 있지만 IRP는 아무래도 투자 상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상품의 좀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내가 연금저축 IRP로 활용해서 쭉 돈을 모았는데 앞으로 연금을 받을 때 그러면 세금 어떻게 매기느냐? 아까 퇴직급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내가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 그냥 100% 다 내면 되고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원래 내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70%를 내가 연금 받는 연수로 나눠서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연간 수령한도 1200만 원 계산이 퇴직금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퇴직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한도 1200만 원에 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할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연금저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에서 5.5%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좀 세율이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4.4% 그리고 80세가 넘어가시면 3.3%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연금에 수령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16.5%로 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별게 아니신 것 같지만 이 연금저축을 연금에 수령한다는 건 대부분 중도에 해지하신다는 건데,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16.5%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금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은 15.4%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연금저축 세금 어떻게 매기냐면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금액 전체에 곱하기 16.5%입니다. 그럼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불이익을 주냐면, 기존에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네가 연금으로 안 받으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하시게 되면 손해가 아주 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야지만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그죠? 분리과세되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국민연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2001년 이후 가입분은 전액 다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이 됐든 국민연금이 됐든. 근데 이 연금저축을 12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이것도 종합과세가 되고, 만약에 퇴직하시고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합쳐서 종합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퇴설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취업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쭉 자금을 모아서, 여기 보면 연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본인의 국민연금, 배우자의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리고 뭐 기타 목돈이나 주택연금을 조합을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생활비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이 생활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은퇴설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 의료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노후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 아까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노후 생활비였고요. 이제 노후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죠? 월 200이 됐든 뭐 300이 됐든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고요. 모자라면 아껴 쓰면 돼요. 그죠?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그죠? 밥 먹을 거 라면 먹고 이렇게 좀 줄이면 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본인이. 그리고 아무래도 은퇴 생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은퇴 생활비의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골프를 열심히 치신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좀 불편해지게 되면 생활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노후 의료비는 생활비와 좀 다릅니다. 정확한 지출액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노후 생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00이 됐든 300이 됐든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내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에 언제 걸릴지 그리고 얼마나 큰 증상으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액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자라면 아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안 받거나죠. 그죠? 모자라면. 그 마지막으로 은퇴 생활 후반부로 갈수록 생활비와는 반대로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후 의료비 부담을 좀 줄이는 네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노후 의료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고에 많은 돈을 넣어 놓으셔서 그죠? 병원비가 생길 때마다 금고에서 돈 꺼내서 쓰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저 같은 월급쟁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보장성 보험이나 상품을 활용해서 그죠?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을 활용해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피보험자를 분산하셔야 돼요. 부부 기준으로. 보험에는 계약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데 보통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만 많이 신경 쓰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파야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피보험자가 제대로 분산이 돼 있는지를 오늘 강의 끝나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이 있으면 보장 기간이 내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는 은퇴 생활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 같이 만기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지만 저렴한 보험이고요. 만기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만기에 내가 낸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상품인데 예를 들면 내가 보험 가입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순수 보장성 보험을 고르시면 되고요. 내가 보험 가입 여력이 있고 나는 만기에 조금 더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만기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을 함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1번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가장 먼저 가입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시면 정액보험이라고 해서 CI보험이나 뭐 암보험처럼 특정 질병에 걸리면 목돈을 지급해주는 상품을 활용해서 부족한 의료비를 함께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만 조금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제가 비교하려고 지금 두 사람을 써놨습니다. 55세 직장인 A씨가 월급으로 400 받고 있고요. 밑에 보면 60세 은퇴자 A씨가 아파트 3억 원짜리 하나 있고요. 자동차 2,400cc 한 대가 있습니다. 3년대. 그리고 국민연금 연간 2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 둘 중에 건강보험료를 누가 많이 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에가 많이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밑에가 훨씬 많이 냅니다. 그죠? 밑에 보면 33만 원이죠. 근데 이분 부자인가요? 지금 밑에 이분?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그 건강보험을 33만 원씩 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제가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이 A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14만 원을 본인이 내지만 원래 건강보험료는 28만 원입니다. 29만 원. 왜냐하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은퇴자가 되게 되면 내가 반씩 내주는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본인이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그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이 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올해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요.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시면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 등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재산적합회가 5억 4천이 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재산적합회가 9억 원을 넘어가시면 아예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시는데 아까 부동산 강의 들으셨겠지만 현재 서울에는 부동산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다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됩니다. 이제 그죠? 무조건 본인들이 이제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시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라고 이제 날라올 텐데 여기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청하면 내가 직장 다닐 때 냈던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 주의하실 건 신청 기한이에요. 신청 기한. 첫 번째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퇴직하시면서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하시게 되면 피부양자 등재가 된다는 거죠. 자녀나 아직 아내가 소득이 없어서 내 밑으로 피부양자 돼 있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3년 동안은 계속해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팁이고요. 마지막으로 할 일 없는 남편이라고 해서 퇴직하고 나서 일본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와시모족,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여보 나도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6개가 넘어가시게 되면 아주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퇴직하시고 뭐 이런 자산이나 연금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서 은퇴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